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인 30대 여자입니다. 몇 년 전에 전 파혼을 했어요. 성실하게 살아오신 저희 아빠를 무시한 예비 시댁 때문이었죠.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가끔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인생은 길고 인연은 많죠.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인연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인간다움을 잊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길래 이렇게 서론이 기냐고요? 이제부터 기가 막힌 저희 아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빠의 어린 시절은 무척 가난했다고 해요. 드라마에 나오는 가난한 주인공처럼 학창 시절에 도시락을 제대로 싸오지 못해서 수도가에서 물을 마시며 줄임배를 채웠다고 하셨죠. 한 번은 친구가 도시락 뚜껑을 여는데 고소한 멸치볶음과 신김치뿐이었는데도 그게 너무 부러워서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드셨대요. 친구가 화장실 간 사이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셨답니다. 너무 먹고 싶다. 한 번만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어. 친구니까 이해해주지 않을까? 몰래 가져가서 먹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데 들키면 어떻게 하지? 아빠가 도시락을 뚫어져라 보는 사이에 아빠 친구가 자리로 돌아왔나 봐요. 아빠는 놀란 표정으로 친구를 쳐다보셨답니다. 마치 속을 들킨 것처럼 발가벗고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드셨대요. 너 뭐하냐고 같이 도시락 먹자는 친구의 말도 뒤로 한 채 아빠 눈동장을 가로질러 무작정 뛰셨다고 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낀 수치심이었습니다. 하마터면 도둑질할 뻔했다는 생각에 정신이 아찔해진 아빠는 다시 그런 짓 하지 않도록 늘 마음에 새기고 사셨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남의 물건을 탐하지는 않겠다고요.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아빠는 도시락을 탐냈던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그날 이후로 꼭 떳떳하게 돈을 모아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셨죠. 그리고 결혼 후에는 그 생각이 더 강해지셨다고 합니다. 언니와 저 두 딸을 낳고 나니 자식에게 가난을 대물림하는 게 죽기보다 싫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는 막노동이든 뭐든 돈만 많이 준다면 밤낮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열심히 돈을 모으셨습니다. 알뜰한 엄마는 아빠가 벌어오는 돈 헛두루 쓰는 법 없이 야무지게 살림을 하셨죠. 어린 시절에 자다가 슬며시 눈을 뜨면 한밤중에 통장을 보고 계시던 아빠의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소주 한 잔 들이키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소주 한 잔 들이키고 통장에 찍힌 숫자 보고 그땐 통장이 아빠의 유일한 술 친구였나 봅니다. 그 정도로 악착같이 일하신 우리 아빠는 몇 년 뒤에 용달차 하나를 사셨어요. 우리 집에도 이제 차가 생겼다며 언니와 저는 좋아서 방방 뛰었죠. 비록 1톤 용달차였지만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처음 우리 네 식구가 용달차를 타고 여행 간 날을 잊지 못해요. 운전하는 아빠 옆에 나란히 앉은 언니와 저, 그리고 엄마는 라디오를 들으며 도로를 달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언니와 저는 무척 신이 나서 외쳤어요. 아빠, 아빠, 음악 좀 더 크게. 그렇게 좋아? 어. 언니와 제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날 우린 난생 처음으로 해수욕장에 가서 물놀이도 실컷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죠. 그동안 일하느라 바빴던 아빠는 모처럼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환하게 웃던 아빠의 그 얼굴은 지금도 잊혀지질 않네요. 그 이후 용달차는 우리 집 밥벌이가 되었어요.
아빠는 용달차로 원룸 이사를 주로 하셨거든요. 주로 학생들이나 1인 가구가 이용하는 원룸 이사는 큰 가구나 가전을 옮길 필요가 없는 만큼 하루에 여러 개 일을 할 수가 있었죠. 아마도 아빠는 열심히 하는 만큼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그 일을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때부터 열심히 재테크 공부를 하셨어요. 주식 책도 보시고 부동산 책도 보시고요. 모인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불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죠. 어린 나이에도 아빠가 참 성실해 보였습니다. 우리 아빤 항상 바쁘게 사셨어요. 집에서 쉬는 날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몸살이 심하게 난 날에도 고객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원룸으로 찾아가 이삿짐을 옮겨주시곤 하셨죠. 그런 아빠가 안쓰러웠는지 엄마가 아빠를 따라가서 짐을 함께 옮겨주곤 하셨는데 20살이 된 저는 아빠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룸 이사 일을 따라 나섰죠. 처음엔 하지 말라며 반대하셨던 아빠는 작은 딸을 데리고 함께 일하러 나가는 길이 즐거우셨는지 아르바이트를 챙겨줄 테니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아빠 옆에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아빠 옆에서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항상 바빠서 얼굴도 잘 볼 수 없던 아빠였는데 함께 용달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대학생 손님이 많은 원룸 이사였는데 예약한 곳을 가보니 그곳은 커다란 인테리어 사무실이었어요. 아빠와 저는 당황했죠. 잠시 후에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여자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은 이곳 사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아빠를 아시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기억나세요? 누구신지 모르시는군요. 이거 서운한데요. 계절 바뀔 때마다 문자도 보내시더니. 그리고 여자분이 손을 가리고 호호호 하고 웃더라고요. 아빠를 보는 눈길이 예사롭지가 않아서 저는 기분이 살짝 상했습니다. 혹시 그럴 리 없겠지만 아빠에게 여자가 생긴 건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바꾸고자 일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이삿집은 너무 많아서 한 번엔 힘들 것 같은데요. 전부 아니에요? 저기 사무실 안에 있는 집기 도구만 옮겨주시면 되세요. 이번에 사무실 하나 더 얻어서 거기에 옮길 짐들이에요.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 사이 여자는 계속 아빠를 쳐다보고 아빠도 여자를 보면서 낯이 익은데 잘 모르겠다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웃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괜히 아빠가 그 여자를 쳐다보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노려보며 말했죠. 아빠, 빨리 옮겨야지. 일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네, 갑니다. 가요. 딴짓하지 마. 만약에 나한테 걸리면 삼진 아웃이야. 알았어요? 그렇게 사무실에 있는 짐을 옮기고 나서 목적지로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그 사장이란 여자가 갑자기 저희 용달차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서 소리쳤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차가 고장이 나서 사무실까지 신세 좀 질게요. 여 사장님은 저와 아빠의 용달차에 올라타고는 손잡이를 잡더군요. 이 여자가 점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있었죠. 아빠와 여자가 무슨 얘기를 나누나 신경이 곤두서 있었지만은요. 그러다가 문득 아까 여자가 한 말이 생각나서 물었어요. 아저씨 계절 바뀔 때마다 문자도 보내시더니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 아빠가 문자 보냈어요? 무슨 오해가 있나 봐요. 무슨 오해요? 아저씨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혹시 새로 이사 계획은 없으신지,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본인을 이용해달라고 마케팅 문자를 보내셨잖아요.
어쩜 이리 꼼꼼하신지. 전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케팅 문자요? 아, 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뭐라도 해야죠. 아, 근데 왜 기분이 좋아요? 아저씨 참 성실하시잖아요. 처음 아저씨가 원룸에서 제 이삿짐 옮겨주셨을 때도 정말 고마웠는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문자를 보내주셔서 그걸 볼 때마다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덜컹거리는 용달차에서 이 무슨 해괴한 이야기람? 저는 이 여자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아련한 표정을 짓던 이 여자는 아빠에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저 기억하시겠어요? 관악구 원룸에서 쓰러진 여학생인데. 관악구? 저 병원에 데려다 주시고 부모님께 연락도 해주시고 남은 이삿짐의 쓰레기까지 모두 정리해주고 가셔서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그 학생이야? 아빠는 그제야 생각나는지 놀라서 입을 못 다무시더라고요. 아유, 성공했네. 이제 몸은 좀 괜찮아요? 그럼요. 아저씨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죠. 한번 꼭 뵙고 싶었어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저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쓰러진 사람 구하는 건 당연한 거지 뭘. 그래도요. 그날 하루 공치신 거나 다름없으니까 짜증나실 법도 한데 마무리까지 너무 잘해주고 가셔서 제가 이사할 일 있으면 꼭 아저씨께 연락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저희 부모님도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몰라요. 그때 보답해드리고 싶었는데 싫다고 하셔서 결국에 저희가 은인에게 보답도 못하고 이렇게 시간만 보내버렸네요. 괜찮아요. 괜찮어. 옆에서 들어보니 사장이 된 이 여자가 대학교 때 원룸 이사를 하다가 쓰러졌는데 아빠가 병원에 데리고 갔다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몇 년이 지나 아빠에게 다시 이사를 도와달라고 전화한 것 같더라고요. 손님이 서비스를 잊지 못하고 다시 찾아주실 때 그 고마움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다시 불러주는 게 보답이라고 아빠가 거듭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는 보답이 아니었나 봐요. 사무실에서 집으로 가는 이사가 모두 끝난 다음 여자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저씨, 이 지역에 땅이 나오면 무조건 사세요. 땅? 네. 아저씨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고 저런 분이 꼭 부자가 되셔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좋은 개발 소식이 들려서 아저씨 생각이 났어요. 땅을 사라고? 직접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땅을 사라니 이 여자는 끝까지 의문투성이었어요. 신종 부동산 사기가 아닐까 의심도 되고요. 그런데 아빠는 그 여자에게 다시 확인하더군요. 어느 지역이 좋은지 물어보고요. 시세가 어떤지도 물어보고요. 그건 당연한 일이었죠. 아빠도 평소에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여자가 던져준 말에 아빠는 몇 날 며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왠지 기회가 온 것 같아. 그 지역 땅을 한번 사보고 싶어 여보. 그럼 나랑 같이 부동산에 가서 좀 더 물어보고 사도록 합시다. 엄마는 아빠의 말을 따르기로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동산 업체에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업체에서는 이 지역이 개발에 관한 이야기는 늘 있는 곳이라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아빠는 그 여자 사장이 굳이 자신에게 찾아와 알려준 건데 무시한다면 기회를 잃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부동산 토지 투자와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시던 아빠는 결국 그 지역에 급매로 나온 땅을 구매하셨고 아빠는 또다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 아빠가 땅을 산 그 지역이 아파트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어
우리는 몇 배 이익을 얻게 되었죠. 조그만 18평 아파트에 네 식구가 복작복작 모여 살던 우리 가족은 커다란 36평대 새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고, 아빠는 새로 번 돈을 미천 삼아 원룸 이사보다 큰 포장이사 전문업체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덩치가 커졌어도 항상 정성을 다해 이삿짐을 옮겨준다는 아빠의 신념은 변하지 않았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도 어느새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를 좋게 본 회사 동료가 소개팅을 제안하더군요. 어느새 30이 훌쩍 넘어버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소개팅 장소에 나갔죠. 먼저 소개팅 장소에 도착해서 앉아있던 남자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더군요. 나중에 알았지만 처음 봤을 때부터 그는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저는 그 마음을 모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커피숍을 두리번거리는데 저도 모르게 커피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와장창 커피잔이 깨지자 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직원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기 혹시 밴드가 있습니까? 밴드요? 네, 이분 손에 상처가 나서요. 저는 당황해서 손을 감췄죠. 빨리 커피잔을 치워야 할 것 같은데 밴드라뇨. 직원에게 괜한 심부름을 시킨 것 같아서 저는 다친 손을 계속 감추었어요. 그리고 직원에게 말했죠. 저 괜찮아요. 딱 봐도 비싼 커피잔 같은데 너무 죄송해요. 아니에요. 밴드 한번 찾아볼게요. 직원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밴드를 가지러 간 사이 저는 남자에게 말했어요. 저 사람 일하는데 괜히 너무 귀찮게 했나 봐요. 미안해서 어떡해요? 뭐가 미안해요. 가만히 있어 봐요. 커피잔은 제가 변상할게요. 사람이 더 중요한 거 몰라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었어요. 귓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저 말. 바로 아빠의 잔소리였죠. 아빠는 돈을 열심히 모으시면서도 늘 항상 사람이 더 중요한 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지 돈만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소개팅 남의 입에서 저 말을 들으니 놀랍더라고요. 늘 아빠와 같은 남자와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저는 그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 남자가 만약 아빠처럼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남편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이 남자는 성실하면서도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는 결국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빠에게 말하자 아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까워서 못 보내겠다. 시집가지 마라. 여보, 얘도 이제 30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아내가 못 보내면 못 보내는 거지. 나이가 대수야? 아빠는 이제 시집가면 친정엔 언제 오겠냐며 아쉬워서 계속 눈물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언니도 있으니 너도 안 가면 안 되겠냐고 농담도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그때마다 딸을 둘 다 시집도 못 보내고 집에 끼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아빠를 타박하셨죠. 그렇다고 결혼을 안 시킬 건 아니었지만 아빠는 많이 서운하신지 창밖을 내다보면서 한숨을 쉬기도 하시고 내 어릴 적 사진을 찾아서 보다가 추억을 돌이켜보며 생각에 잠기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아빠의 마음은 모두 다 알 수 없었지만 깊은 사랑만큼은 느낄 수 있었죠. 아빠가 얼마나 저를 정성스럽게 키워주셨는지 그 마음이 모두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아빠 걱정시키지 않고 꼭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결혼이 괜찮은 걸까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 일의 시작은 예비 시댁 식구들을 만나면서부터였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예비 시댁에서는 저를 오라며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여자들은 아무래도 긴장되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자꾸만 재촉해서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만 어차피 한 번은 겪을 일이라 굳게 마음 먹고 예비 시댁 식구들을 만나기로 했죠. 예비 시댁 식구들을 만나기로 한 곳은 어느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한 저는 꽤 이국적인 분위기에 적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레스토랑인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와 제가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직원이 예비 시댁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저를 안내했죠.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더군요. 안내받은 자리에 앉은 저는 예비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와서 한국말을 잘 못하는 시누이 2명과 양복을 차려입은 예비 시부, 그리고 자상해 보이는 예비 시모가 있었죠. 서로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통에 한동안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괜히 자격지심이 들더라고요. 집안 차이가 너무 나서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되고요. 저는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중간중간 아는 단어도 있었지만 긴장한 탓인지 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하는데 영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괜히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필요한 말에만 대답하자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던 예비 시부가 절 보고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가씨는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나 봐. 내가 질문한 것도 못 알아들었지? 네, 전 어학엔 소질이 없어서요. 다시 한국말로 물어봐 주시면 대답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쓰겠나?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예비 시부가 중소기업 다녀서 영어를 못하는 거냐고 물었던 거죠. 은근히 무시하는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비 시부가 저를 저격하는 말을 계속 퍼붓는 거예요. 돈벌인 좀 되나?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이거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 안 하나? 무슨 말씀이신지. 난 우리 아들이 적어도 대기업 다닌 아가씨를 데려올 줄 알았단 말이야. 워낙 실망이 커. 죽 써서 개 준다는 말이 딱 이런 상황 아닌가? 솔직히 나 이 결혼 반대야. 우리 아들이 죽고 못 살아서 마음에도 없는 결혼 시킨다고 하지만 솔직히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단 말일세. 그 말을 들은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더는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더라고요. 예비 시부라는 사람, 어쩌면 저렇게 예의가 없나요? 아무리 며느리감이라지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반말이나 내뱉고요. 저급하게 돈 타령만 하는 그 말투도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 해주었죠. 저요, 며느리 역할 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어른답게 나와야 저도 그런 마음이 생기죠. 제가 아무리 싫으셔도 이렇게 면전에다 대고 그런 말을 하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 아닌가요? 사람이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사람에게 예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배웠거든요. 더는 못 참겠네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죠. 그러자 등 뒤에서 예비 시부가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하여튼 요즘 것들은 싸가지를 밥 말아 먹었어. 세상이 변했어. 너무나 변했어. 놀란 남자친구는 허겁지겁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고 남자친구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알아? 내 평생 이런 소린 처음 들어봐. 그렇게 대기업 좋아하는 아버지면 대기업 다닌 여자를 만나지. 넌 왜 날 만나서 이런 꼴을 만드니? 미안해. 제발, 제발. 다신 만나지 말자. 결혼이고 뭐고 다 끝내. 나만 봐. 내가 정말 잘해줄게. 어? 너. 그래, 너만 보고 결혼하려고 했어. 그런데 너희 아버지 좀 심하지 않니? 너도 그런 저급한 생각 안 한다는 보장 있어? 내가 왜 이런 집안에 인생을 걸어야 해? 왜? 순애야, 제발. 네가 이러면 난 어떻게 하니? 어? 우리 아버지가 다 잘못한 거야. 내가 다시 잘 얘기할게. 제발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줘. 어? 예비 시부는 정말 진상이었습니다. 너무 재수 없었죠. 저뿐만 아니라 그날 다른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거들먹거리는 그 목소리부터 은근히 사람을 무시하는 그 말투까지 모든 게 다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또다시 상견례 날짜를 잡고 말았습니다. 왜냐고요? 남자친구 때문이었죠. 남자친구는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한 끼도 먹지 않고 알아누웠습니다. 저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만 든다면서 계속 눈물만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저에게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도 그땐 아직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을 때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누워있다고 하니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연애할 때 저에게 그렇게 다정하게 잘 해주었던 남자인데 예비 시부의 말 몇 마디에 이렇게 매정하게 내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엔 워낙 감정적이었으니 이번에 만나면 제대로 설득하고 끝낼 생각이었어요. 그런 집에 시집 갈 수 없다고 말이죠. 우린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가면 되니까 밥 잘 챙겨 먹고 다니라고요. 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연민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회사 커피숍에서 만난 남자친구는 얼굴이 엄청 야위었더라고요. 한 끼도 못 먹었다는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제발, 우리 다시 만나자. 어? 난 너무 힘들어.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고도 그래? 나도 힘들어. 그런데 우리 그만하자. 그리고는 매정하게 그것을 빠져나오려던 순간 남자친구가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 겁니다. 그건 바로 각서였어요. 이거 각서야. 아빠가 더 이상 우리 일에 간섭 안 한다는 각서. 뭐라고? 각서? 난 너 없으면 부모 자식 인연 끊겠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써줬어. 결혼만 하면 우리끼리 살면 돼. 이제부턴 전혀 아빠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 각서를 보니 정말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 부족한 건 내가 채워나가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고 내가 파혼 선언한 후 식음을 전폐하고 살도 많이 빠진 모습을 보니 영 마음이 좋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다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딪혀 보기로 한 거죠. 예비 시부가 어떤 성격이라는 걸 알았으니 지난번과 같은 일이 있으면 저도 한마디 할 각오로 다시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우리 가족들은 무척 설레했어요. 특히 엄마가 신경을 많이 쓰셨죠. 시댁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시니? 엄마가 실망할 수도 있는데 좀 독특한 분들이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독특하다니. 성격이 좀 일반 사람들 같지 않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사실 나랑 한바탕 했어. 그러니 엄마, 혹시라도 상견례 때 이상한 말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 알았지? 가능한 빨리 상견례를 끝내고 싶은 저의 속마음이 툭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어차피 상견례 때만 잘 지나가면 우리 가족과 얽힐 일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상견례를 앞두고 부쩍 예민해진 저를 보고 언니와 엄마는 결혼 앞둔 신부들이 저렇게 예민해진다며 웃고 넘어가더라고요. 한편으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중소기업 다닌다고 무시받은 걸 알면 우리 집에서도 좋아할 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걸 말했어야 했습니다. 상견례가 열리는 그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댁이 그렇게 쓰레기일 줄은 몰랐어요. 지금부터 저는 고통스러운 그날 상견례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그날은 유독 날씨가 좋았죠. 엄마, 언니, 그리고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아빠는 급한 일이 있으셔서 따로 오시기로 했고요. 저희는 택시를 타고 야외 테라스가 있는 넓은 한정식 집에 도착을 했어요. 한옥으로 꾸며져 있어서 아주 분위기가 좋더군요. 제가 도착했다고 말하자 남자친구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언니와 엄마를 예약해둔 방으로 안내했죠. 그곳에는 이미 예비 시부와 예비 시모, 예비 시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자 예비 시부가 떨떠름하게 함께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더군요. 그런데 예비 시부를 보자 엄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사람을 잘못 봤겠지. 상견례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엄마는 모든 걸 초월한 듯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 사실을 모르는 남자친구는 엄마에게 말을 건넸죠. 어머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괜찮아. 다들 식사들 하세요. 음식들이 아주 잘 나오네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또 예의 없이 아무 말이나 할 거로 생각했던 예비 시부는 남자친구가 단속을 많이 했는지 입도 뻥끗하지 않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더군요. 그러다가 아주 답답했는지 한마디 했습니다. 거 바깥 양반은 언제 오시나? 일 때문에 바쁘셔서 조금 늦으신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예비 시부가 입을 열자 남자친구가 긴장되었는지 대화에 끼어들어 먼저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나서자 예비 시부도 입을 닫더군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겠는지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들이 나 실수한다고 말도 못하게 하는데 아직 결혼도 안 한 놈이 제 마누라한테 꽉 잡혀서 벌써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죠. 저는 몹시 마음에 안 듭니다. 뭐가요? 저기 저 댁의 딸이요. 남자를 아주 가지고 놀려고 해요. 가정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켰길래 어른 앞에서 제 할 말 다 하고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하긴 상견례 자리에 나와서 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돈을 어떻게 좋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엄마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예비 시부를 향해 말했어요.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얘가 그랬을까요? 뭐요? 우리 애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하셨냐고요?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보고 싶었는데 넌 중소기업밖에 안 나왔냐? 그랬습니다. 왜요? 틀린 말 했습니까? 뭐라고요? 더 말할 것도 없네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죠. 이렇게 사람 무시하는 집안에 딸을 시집 보낼 수 없죠. 그게 무슨 무시입니까? 사실 확인이지. 예비 시부는
도리어 자신이 화가 난다는 듯 인삼주를 연거푸 들이키더군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아빠의 용달차가 창밖에 도착했어요. 언니가 아빠를 보고 인사하자 예비 시부는 기가 차다는 듯 더 크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기 저 용달차 기사가 아버지야? 뭐야 이 집안? 우리 집은 외국물 먹은 집이라고. 그런데 나보고 저런 못 빼어먹은 사람한테 사돈이라고 부르라고? 여보, 그만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네? 예비 시댁에서 온 가족이 예비 시부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 언니는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예비 시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빠를 향해 막말을 퍼부었죠. 왜 바깥 양반 되는 사람이 약속도 안 지키고 늦나 했더니 용달차 기사였구먼. 죄송합니다.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많이 기다리셨죠? 아빠는 예비 시부가 무시하는 소린 듣지도 않고 거듭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만 했죠. 그 모습을 본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빠, 사과하지 마. 이 결혼 끝났어. 그리고요, 아저씨, 더는 못 듣고 있겠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네? 순애야,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제가 화내는 소리를 듣자 아빠가 놀라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붙잡고 예비 시부가 또 시비를 걸어왔죠. 어쭈, 나를 아주 잘 키워놨어. 저것 봐라. 어른한테 대드는 꼴 좀 봐. 잘 봐라. 저런 게 며느리로 들어오면 집안을 말아먹는 거야. 알겠어? 당신, 지금 내 딸한테 뭐라고 했어? 잘 들으라고. 나를 좀 고분고분하게 키웠어야지. 저게 뭐냐고 그랬다. 왜? 아빠는 어이가 없어서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이런 꼴을 보이게 되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리쳤죠. 다 끝내요. 이제 그만하라고요. 안 돼. 안 돼, 순애야.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이런 말 하지 마. 지금 저렇게 막말하는 네 아빠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한 번만 봐줘. 제발. 난 어떻게 살라고. 남자친구는 무릎을 꿇고 매달렸어요. 모두 그만하고 우리 행복하게 살게 도와줄 순 없냐고 절규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상해버린 마음은 돌이킬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예비 시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우리 부모님께 당장 사과하세요. 네? 아니면 경찰 부를까요? 아니, 너 진짜 예의가 없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경찰은 무슨? 경찰을 부른다는 얘기에 놀란 예비 시모가 예비 시부의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쇠고랑을 찰까봐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그전까지 얌전했던 예비 시모가 더 난리를 치더군요. 어차피 두 집안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요. 끝내요. 끝내. 저도 저런 며느리 보기 싫습니다. 버릇없이 툭 하면 경찰 부른다 어쩐다 그러면 집안이 시끄러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저 기름때 좀 봐. 사람이 격식이 있어야지. 딸 상견례 어떻게 저러고 나타날 수가 있나. 예비 시부의 비아냥에 그전까지 잠자코 있던 엄마가 일어서더군요. 도저히 못 참겠는지 엄마가 다물고 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제가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수준 어쩌고 하니까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뭔데? 20년 전에 야반도주 하셨죠? 뭐? 야반도주?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를. 무슨 소리냐고 날뛰었지만 예비 시부와 시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진짜 날 모르나 보네. 20년 전
당신들이 이삿짐 옮겨달라면서 우리한테 의뢰했었잖아요. 돈 더블로 줄 테니 새벽 4시에 짐 좀 옮겨달라고. 그러곤 중요한 짐들만 딸랑 옮기고 나머지 짐들은 그냥 우리 보고 알아서 처분하라고 돈 주고 갔잖아. 머리에 박테리아가 있나? 그걸 기억 못해? 근데 그게 왜요? 왜요? 당신들 짐 옮겨주고 나머지 짐들 처분하려고 당신네들이 살았던 원래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울고불고 아주 난리가 아닙디다. 사기꾼들 도망갔다고. 내가 그때 그 현장을 잊질 못해요. 워낙 난리통이 아니라서. 그럼 혹시 당신이 그 사람들하고 경찰에 제보했어? 내가 이사간 집을? 이제야 기억하네. 맞아. 내가 제보했는데요. 왜요? 사기꾼들 잡는데 이유가 있을란가? 아마 그때 콩밥 좀 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야, 네 년이 신고했구나. 내가 너 때문에 깜빵에서 3년을 썩었어. 원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내가 그때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말하고는 삿대질을 하면서 엄마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조용히 듣고 있던 아빠가 앞에 나서서 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너 내 마누라 건들면 오늘 넌 제삿날이야. 저리 꺼져. 전 아빠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어요. 이런 남자다운 모습을요. 항상 가족들에게는 순한 양이었는데 엄마가 위험에 처하니까 멋있게 나서는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이삿짐을 수십 년간 해오셨기에 장 근육들이 많고 덩치도 컸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은 키도 작고 덩치도 작았죠. 결국 아빠에게 쫄았는지 쥐새끼처럼 도망가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우리 가족은 그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상견례장을 빠져나왔어요. 사기꾼들한테 밥 얻어먹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밥값도 아빠가 모두 계산해버렸죠. 돌아오는 길에 온 가족이 함께 용달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르릉 부르릉 용달차가 큰 소리를 내자 언니가 아빠에게 한 소리를 했죠. 아빠, 회사에 차도 많은데 왜 하필 이런 자리에 낡은 용달차를 타고 와? 용달차가 어때서? 어떻긴. 저 소리 좀 들어봐. 곧 죽을 것 같잖아. 이런 차를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무시라는 거지. 됐어. 그건 저 사람 됨됨이가 글러먹은 거지. 이 아빤 잘못 없다. 아빤 누가 뭐래도 이 차가 제일 좋아. 이렇게 낡은 차가 뭐가 좋아? 뭐가 좋냐고? 한마디로 내 마누라 같은 존재지. 네 엄마도 알걸? 이 차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용달차로 너희들 다 벌어먹이고 살았고 교육을 시켰고 지금 살아있는 집도 모두 이 낡은 용달차 때문에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다. 그 어떤 비싼 수입차보다 아빤 이 용달차가 좋아. 그러니 너네도 너희 소중한 건 항상 간직할 줄 아는 습관을 들여. 아빠의 말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그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나버렸죠. 저는 그때 충격이 너무 커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런데 화가 난 아빠가 그 전화를 받아서 소리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딸도 힘드네. 이제 그만 전화하고 자네 갈 길 찾아가. 이 번호는 없애버릴 테니까 다신 전화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는 아빠는 제 전화번호도 바꿔버리셨어요.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남자친구의 핸드폰과 직장 전화번호 등 관련된 전화번호는 모두 수신 거부 번호로 등록해 두었고요. 저도 아빠와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끝나버린 인연을 길게 아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렸습니다. 한때 스쳐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았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 회사 앞에 낯익은 얼굴을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저와 제 부모님에게 막말을 퍼부었던 그 예비 시부였죠. 그렇게 지독하게 막말하고 센 척하던 사람이 예비 시모와 함께 한없이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나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 애원했습니다. 이봐,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요. 내가 잘못했어. 아가씨, 내가 그때 버릇없다고 한 거 다 용서해줘. 제발 우리 아들 좀 만나줘. 제발. 내 눈앞에 있는 부부는 바로 전 남자친구의 부모였습니다. 어쩌면 시부모가 될 뻔한 사람들이었죠. 돌아서려고 하는 저를 붙잡고 목이 맨 그 남자의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이랑 헤어지고 엄마 아빠가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며 그 좋은 대기업도 그만두고 술만 먹고 논팽이처럼 살고 있어요. 다 부모 탓이지 모든 게 우리 탓이야. 그래도 우리만 보면 욕을 해대는데 내가 아주 못 살겠다고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요.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쳤지. 상견례에서 만났을 때 무조건 우리 복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주고 아껴줬었어 했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며느리 될 사람한테 날뛰었으니 마음 상할 만도 해요. 잘못했어요. 제발. 인제 와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네? 아무리 사과를 해도 다친 저의 마음은 절대 열릴 리가 없었죠. 그렇게 그 남자의 엄마를 뿌리치고 돌아서려는데 그 남자 아빠가 손바닥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제발 부탁해요. 이게 다 내 욕심 때문이지. 다 내 탓이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더니 그 말이 뭔지 이제 너무 잘 알겠어. 우리 아들 저렇게 술 더 먹다간 병원에서 술병으로 우리보다 먼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내가 못할 짓이 뭐가 있겠어요. 제발 좀 살려줘요, 아가씨. 그 사람들은 저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앞으로 착하게 사시고요. 다신 저 찾아오지 마세요. 이미 끝난 인연이니까요. 아가씨, 내가 이렇게 빕니다. 아가씨랑 헤어지고 우리 아들 정신이 돌아서 술만 먹으면 물건 부수고 우리한테 해코지 하는 바람에 무서워서 못 살겠어. 제발 이렇게 빌게요. 그 소리를 들은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 버렸어요. 되지도 않는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무시하다가 결국 벌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마 전 남자친구는 저와 파혼을 하면서 충격이 꽤나 컸나 봅니다. 파혼의 원인이 본인 부모님 때문이라는 게 확실했기에 부모님을 많이 원망하고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기차는 이미 떠나는 걸요. 더 이상 저는 남자 문제로 제 부모님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번에 제대로 알았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다는 것을요. 그 후로 예전 남자친구와 예비 시댁이 어떻게 살고 있는진 알지 못합니다. 어느 때인가 개과 천선했기를 바랄 뿐이죠.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의 인연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절대로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착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살기로 했습니다. 틈틈이 봉사활동도 나가기도 하고 아주 작은 성의이지만 불우이웃을 위해 후원도 하고 있어요.
남을 위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면서 지내는 중이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고통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나보다 힘든 누군가를 위해 선행을 한번 베풀어 보세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또 치유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베푸는 기쁨 속에서 어느새 고통은 사라지고 뿌듯함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께도 더 이상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이 사연을 보시는 시청자님들에게 약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난 자식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럼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